그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리 격차가 환율에 자극을 주는 부분은 안정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조금 유연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금리, 환율, 관세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 흐름부터 개인의 자산 전략까지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이력을 보니까 연준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아, 네. 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좀 차이점 좀 있나요? 제가 한국은행에서는 직접 일을 해본 적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놀라웠던 거는 도대체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 초기에. 그랬더니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를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점심시간 전에 와서 점심 먹고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구를 중요시하지만 근무 환경은 그렇다고 너무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가장 좀 차이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의 네. 모든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근무 환경. 물론 대신에 이제 점심만 먹고 갔는데 원하는 논문이 이제 안 나오면은 짐을 금방 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뭐 워낙에 고용 노동성이 좀 유연성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글로벌 경제 중심축인 미국 경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그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만 예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죠.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는 사실 트럼프가 들어온 뒤에 불확실성도 커지고 관세 정책 같은 게 예상대로 굉장히 세게 부하가 걸리면서 미국은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던 시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IMF나 월드뱅크, OECD 같은 기관들이 내놓는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하향 조정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그 해방의 날이라고 했던 관세 정책이 워낙 큰 충격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정책에서의 불확실성과 무역에서의 위험이 가장 큰 변수가 되었고,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투자나 소비를 다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 언제쯤 없어질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는 관세할 거야라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타임라인을 조금 뒤로 돌려놓고 보면 그 첫날 무슨 그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굉장히 좀 놀라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에 당연히 관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민 같은 것은 사인을 했지만 관세는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안심을 했다가 정책이 관세에 대한 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해방의 날에 관세 정책을 내세운 것도 예상보다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그것을 유예를 하죠. 유예를 했죠. 그래서 이게 협상의 도구로 쓸 거다라고 예측했던 게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예 기간을 주고 협상이 마냥 늘어지지 않도록 이때까지는 유예니까 그 전에 니네들이 내놓을 건 다 내놔야 돼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갑자기 유예됐다가도 EU의 경우처럼 뭐 관세를 다시 올리는 이런 불확실한 즉흥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금 얘기했던 뭐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줄어들거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시장이 적응하는 능력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어떤 미국 내의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결국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든다면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좀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좀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나빠지면은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적어도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그게 나빠진다라는 공식 통계가 나오고 있진 않고요. 물론 심리적인 우리가 그 소프트 지표라는 것들은 조금 안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때 조금 섣불리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조금 더 망가져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지난 2년 동안의 통화 정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속도는 뒤로 갈 확률이 앞으로 당겨질 확률보다는 사실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정도도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최근에 연준이 내놓은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점도표를 포함하는 경제 예측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IMF가 지금 전망하기를 기존 2%에서 1%대로 또 낮춰 조정했더라고요.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작년에 잡았던 수치에서 올해 한번 낮추고 그거를 이제 1% 밑으로 낮췄는데 사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 상황에서 올해 1%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DI도 0.8의 숫자를 냈고 다른 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 0.67 뭐 더 낮은 숫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데는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만 있었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대내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내수에 영향을 미쳤고 수출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잠재 성장률을 뭐 우리가 한 2%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201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성장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애를 안 갖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미 금리 격차가 2% 차이인데 금리를 낮추는 통화 정책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추경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경기 부양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봤을 때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어떤 게 좀 효과적이고 그게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경기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인 불황이 왔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저성장이냐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와중에 대외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그나마 낮은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재정과 통화 정책이 좀 더 둘 다 완화적으로 쓰여지는 게 맞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한미 금리 격차가 사실 미국은 통화 금리를 낮추는 속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금리를 낮추는 것에 발목을 잡았던 환율 문제가 그 원화 약세 현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격차가 환율에 자극을 주는 부분은 안정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조금 유연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다만 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자 비용을 낮춰줘서 소비하고 투자를 진작시키는 건데 소비는 당장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빚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투자를 급격히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기업들이 금리를 보조를 받아서 정책금융을 받았을 때 실제로 투자를 늘렸느냐 하면은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연구들이 최근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는 낮아지면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담은 줄겠지만 이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재정 정책은 당장의 그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채를 찍어서 해야 되는 재정 정책이라면 이게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돈을 풀어서 그게 소비로 이어지거나 투자로 이어진다면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지고 가는 마중물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사실 빚만 늘어나서 장기적인 부담이 되는 반면에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신중하게 재정을 지금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신중하게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딱 듣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최근 뭐 환율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 안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1,3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왔다 갔다 환율이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환율 어느 정도 때가 조금 우리 펀더멘털상 맞는 거라고 보세요? 그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측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우리가 뭐 1,500원 넘어가느냐라고 걱정을 하다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죠. 네, 빠르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내려온 배경에는 트럼프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미국하고 통상 협상에서 환율이 언급이 됐다라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포인트는 이런 어떤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 다른 나라의 상대 국가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자본시장에서 그동안 강달러를 유지했던 요인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수출이 주는 것과 그다음에 해외 투자가 줄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 수출은 뭐 이렇게 관세 이런 것들로 통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 유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련돼서 최근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그 주식이 좀 올라도 환차손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오히려 이제 달러를 팔고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미국의 자산 시장이 주식의 성장률이 그렇게 예전 같은 성과를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될 것인가가 일단 한 가지 봐야 될 측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사실 금리 차이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같이 미국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고 얘네들이 빚을 줄이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어져서 이자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자율이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서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뭐 85년도 이제 80년대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되면서 어떤 일본 경제가 이제 망가졌던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한다면 그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일본에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성장 여력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고 달러 보유도 그 당시 일본은 굉장히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 규모, 그 다음에 경제의 펀더멘털도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체력을 볼 때 아무리 관세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도 현재 AI 투자나 이런 성장 동력들을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체력의 차이가 나는 나라들끼리의 통화가 체력이 약한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오르는 일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원화가 올라갈 확률은 있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트럼프 관세가 되게 세지고 환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상했던 게 1350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1350원 정도에서 어떤 적어도 올해 말이나 뭐 그때까지는 그 정도의 환율을 가는 게 일단 뭐 시장이 예측치니까 뭐 제가 따로 모형을 돌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경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내수 침체인지 아니면 대외 수출 악화인지 이런 어떤 금융의 상황인지 어떤 게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가 될까요? 우리가 내수 시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큰 것은 뭐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강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완전히 취약한 고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가진 산업들이 굉장히 좀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들입니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화학 이런 것들이 호황일 땐 굉장히 좋지만 불황일 때는 더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경기 변동에 좀 취약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수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어떤 수출 시장에서 타격을 받으면 그게 내수에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수출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그게 내수로 떨어지는 효과도 이제 적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수가 자영업에서 종사를 하는데 내수 침체로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이게 또 다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내수의 구조적 약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는 우리가 자영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있지만 이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소비에 좀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수가 이렇게 취약하게 된 거에는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 구조도 있지만 건설업에 의존하는 측면도 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가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를 볼 때 사실 건설업 경기가 빠진 게 굉장히 큰데 이 건설업도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 못지않게 굉장히 사이클을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인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최근엔 특히 돈이 생산적인 데로 간다기보다는 건설업에 치중이 됐고 어떤 우리가 PF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PF 사태 같은 데서 봤듯이 무리한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부동산 쏠림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위험 관리보다는 어떤 되게 큰 이윤을 쫓는 데 쏠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과 엮여서 어떤 건설업의 호황과 불황을 가지고 오고 이게 지금같이 불황이 수출 시장과 겹쳤을 때는 어떤 경기 침체를 다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부동산 시장에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경기 변동성에도 더 많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교수님이 정책 결정권자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 어떤 걸 하실 것 같으세요? 외환 시장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12월 이후에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통과돼야 할 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보면 물론 환율 시장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건 대외적인 요인이 컸던 거고 그런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있었을 때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통화 당국,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어떤 외환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 같은 것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독립적인 정치에서는 독립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외환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율이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게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를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어떤 경제의 근본적인 이슈들, 펀더멘탈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책들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 안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단 뭐 안정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뭐 한국은행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뭐 AI가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투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시장은 사실 변동성에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툴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게 지난 12월 이후에 역설적으로 잘 보여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경제의 펀더멘탈, 그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해결하는 정책들이 확보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20년 동안에 성장이 정체됐던 것은 반도체 다음에 뭘 할까에 대한 게 없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때 그런 성장이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